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오늘은 드디어 고구려 하면 여러분이 제1로 꼽는 광개토 대왕을 만나보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국가의 전략을 바꾼 왕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광개토 대왕을 다 알고 다 좋아하지만 물어보면은 광개토 대왕은 동방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진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싸워서 땅을 엄청 넓혔거든요. 오죽하면 이름이 광개토 대왕이겠어요. 광개토란 말이 영토를 굉장히 넓혔다는 뜻인데 광개토 대왕이니까 뭐 최고죠. 그렇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좀 그 광개토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국가 전략의 전환에 의미가 있었다. 광개토 대왕을 침략자라고 이해하지 마시고요. 광개토라는 말만 강조하면은 전쟁왕, 정복군주, 땅 뺏기, 침략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은 나쁜 놈이고 우리가 남의 땅을 차지하면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딘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국가의 나아갈 바, 전략을 바꾼 왕이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은 그런 이중 부담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뺏으면 되고 남이 뺏기면 남한테 뺏기면 나쁘고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고요. 국가의 전략을 바꿨다.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바꿨다. 즉 관심을 한반도로 돌렸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개토 대왕 업적하면 이제 광개토니까 흔히 제가 지금 제 뒤에 보이는 화면에 나타납니다만 5세기의 고구려는 팽창이거든요. 팽창. 그러니까 4세기의 고구려는 위축이었죠. 위기였죠. 그런데 5세기의 고구려는 팽창이었다. 그 팽창이냐 소멸이냐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소멸이 위축이 아니고 팽창으로 전환되게 된 것은 광개토 대왕이 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본 소수리망이 만든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제 그걸 말씀드릴 때는 사실은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 이전에 차지하고 있었던 요동이라고 하는 땅이 고조선이 일어났던 그 땅이 꼭 좋기만 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요. 고구려의 경우에는 역시 그때는 기후가 좋지 않아서 지금도 거기가 추운 지방 아니에요. 춥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대단히 낮았다. 한마디로 거기는 쌀 농사를 질 수가 없었다. 콩농사밖에 할 수가 없었다. 보리농사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호주머니가 두둑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바로 그 만주에서부터 저기 어딥니까? 서쪽으로 와서 몽골을 지나서 사해, 흑해에 이르죠. 흑해까지 이르는 그 넓은 구간은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말을 달려서 갈 수 있는 휑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는 여러 종족들이 뒤섞여 가지고 한 번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고 또 한 번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고 한 번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한, 좋게 보면은 확장성이 있는 공간이기도 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불안한 공간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당시 4세기의 시대 상황이 선비족 등이 그 유목민족들이 위세를 부리면서 이른바 오호라고 하잖아요. 오호라는 말은 그 북방의 민족 중에서도 특히 5개의 종족들이 위세를 떨쳐서 오호,
5개의 오랑캐라고 부르는 거고요. 16국이란 말은 그들이 만든 국가가 전후해서 뭐 한꺼번에 16개 나라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존재한 나라가 16개 나라라 됐다. 그러니까 중국의 북부 지역이 얼마나 혼란했고 전쟁이 하루도 끊일 날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 고구려의 본래의 땅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던 거죠. 거기서 우리가 본다면은 광개토 대왕의 참된 역사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그 전에 뭐 TV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막 날그닥 기병대를 이끌고서 거침없이 동서남북으로 달리는 요동의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가는 그야말로 불패의 기마대만을 생각하겠죠. 싸워서 지지 않는 기병대. 그것도 물론 사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역시 광개토 대왕은 한반도 진출로 방향을 틀었다. 이제부터 고구려의 주된 관심은 한반도 경영이다. 그렇게 새로운 국가의 목표 설정을 했다는 것이 광개토 대왕의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신 그 지도인데요. 좀 키워서 보면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북서쪽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투에 싸워서 이겼고 전리품으로 말을, 소를, 뭐 여러 가지 보물을 차지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항구적으로 국가의 영토를 늘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늘렸지만 그것은 사실 고구려에게 그렇게 큰 선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생산성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어때요? 평양을 드디어 돌파했죠. 평양을 돌파해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까지를 포함한 것인데 사실상 한반도를 통일하다시피 했다. 그러니까 백제를 쫙 밀어가지고서 백제는 한성을 포기하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공주로 내려갔잖아요. 공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신라의 땅도 깊숙이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는 고구려를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한반도 안에 없었던 거죠. 신라도 백제도 가야도 고구려의 말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통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통일한 거나 마찬가지였단 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시 신라에서 나온 이른바 호우총이라고는 그 신라 고분이 있잖아요. 그 고분에도 보면 광개토 대왕의 연호가 새겨진 그릇이 나오거든요. 그건 결국 신라가 광개토 대왕의 뭐예요? 통치 영역 안에 사실상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상이라고 한 말은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야까지도 고구려가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백제는 고구려 압박이 그렇게 강해졌기 때문에 외와의, 즉 오늘날의 일본이죠. 일본과의 관계를 훨씬 더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백제가 자력으로 고구려의 침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껴안아서 힘을 더하고 더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자구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교수님, 광개토 대왕이, 장수왕이 그렇게까지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면 통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아마 총력을 기울였더라면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하지 못한 거기도 하고 하지 않은 것이기도 해요. 왜 그랬을까요? 통치 비용의 문제가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 고구려를 상국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신라 왕실 자체를 없애고 신라 전체를 고구려의 직할지로 할 때는 분명히 반발이 컸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다시 여러 해 동안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백제는 두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백제는 신라보다도 훨씬 더 저항력을 강하게 보였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배, 간접적인 지배로 고구려는 만족했던 것인데 그것이 결국 고구려에게는 뒷날 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후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뭔가를 배우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고구려가 한반도를 지배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의 고문 역할을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지금 싹 밀어버려. 그거 살려뒀다가는 이 다음에 큰 불 될 수 있다. 불씨를 완전히 꺼트려 버려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에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권 이후로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졌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그냥 국민의힘을 정리를 해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밀어가지고 새로운 야당, 합리적인 야당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민의힘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싹 정리를 했으면은 아마 지금의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을 거고 이렇게까지 나라가 그냥 흔들리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과감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밀고 가야지 상대방이 거의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놔두면은 그게 살아나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이제 광개토대왕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광개토대왕은 시선을 한반도 남쪽으로 돌렸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기후가 따뜻해. 농사가 잘 돼. 비용이 덜 들어. 그쵸? 거기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서부터 좋아하는 쌀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 또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백제라고 하는 나라도 그 전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어디서 내려갔어요? 고구려에서 내려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신라 사람들과도 이 사투리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말이 다르지는 분명히 않았어요. 통역을 세워놓고서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통역을 세워서 말을 했다고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말을 많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해가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고 그렇게 내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비유를 들면은 광개토대왕과 그 아들 장수왕이 차지한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정책을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추진한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은 재임 기간이 아주 짧았어요. 30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광개토대왕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훌륭한 아들 장수왕을 둬서 장수왕이 아버지의 목까지도 충분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두 왕이 차지한 남쪽의 영토들은 한강변의 영토들은 한강 이남의 영토들은 저 북쪽에 있는 땅에 비하면 어떻게 했어요? 가치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한강변에 한 평의 땅값이 그 당시에 요동의 압록강 이북에 있는 한 평의 땅값과 과연 1대1이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어떨까요? 적어도 30배의 차이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서 북쪽에 있었던 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눈은 시야는 시원하고 보기에 즐거울지 모르지만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로 가지고 본다면은 남쪽 땅에 1평방킬로미터를 확보한 것이 북쪽에 30평방킬로미터를 확보한 거나
이 숫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런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개토대왕이라고는 왕의 이름을 얻게 되는데, 고구려의 왕들 중에서요, 이렇게 업적을 중심으로 왕 이름을 정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가령 그렇게 큰 일을 했던 광개토대왕의 큰아버지 소수림 왕, 그런 경우에 왜 소수림 왕인지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수림이라고 하는 곳에 묘를 썼기 때문에 소수림 왕이에요. 그럼 소수림은 뭐냐?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의 소설가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제가 고구려사에 요즘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무슨 미천왕, 봉상왕, 소수림왕 이런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왕의 이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했어요.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왕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참고되죠. 묘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왕의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봉상, 조그마한 동산의 봉우리 위에 있으면 봉상왕. 그 다음에 미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있으면 미천왕. 산상왕, 산 위에 있으면 자기들이 아는 산 위에 묘가 있으면 산상왕.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림왕은 뭐냐면 소수림에 있었다. 그럼 소수림은 뭐냐? 한자로 보면 소수는 작은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짐승들이 사는 숲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왕의 사냥터가 있었는데 왕의 사냥터에는 토끼나 말하자면 거북이가 아니고요. 토끼나 무슨 비둘기 같은 조그마한 짐승들을 놓아서 기르는 그런 정원이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멧돼지나 이런 큰 짐승들이 사는, 큰 사슴들이 사는 그런 정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수림이라고 하는 데는 왕립 정원, 왕립 사냥터 중에서도 작은 짐승들 위주로 한 그런 동산인 거죠. 거기에 묘를 썼기 때문에 소수림 왕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렇게 제가 설명했더니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저는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배운 건 아니죠. 배운 건 아니고 그렇게 관찰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런 답이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 즉 광개토왕이라고 하는 명칭은 매우 특별하잖아요. 그건 업적 중심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가야도 그렇고 어떤 나라 왕을 이름을 보더라도 그렇게 땅을 많이 차지한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분이 유일해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만 가지고 보면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보면 그렇다. 이름을 보면 그렇고 비석을 보면 더 정확하게 광개토대왕 비석이 있으니까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광개토대왕은 다른 땅보다도 비문을 살펴보면은 한강 주변, 특히 한강 이북의 백제로부터, 원래 백제가 가졌던 땅이니까요. 백제로부터 차지한 그 땅들이 정말 고구려 입장에서는 금싸라기 땅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땅들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약 60개의 백제의 성을 가져갔거든요, 고구려가.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군사구역이자 행정구역이잖아요. 엄청난 부분이죠. 여기에서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 정말 명예로운 이름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개토대왕은 특히 한 도시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도시냐면 그게 바로 평양이죠. 평양이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가. 여기에 이제 딱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에 자기 큰아버지 소수림왕이 받아들인 불교 시설들을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천도를 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읍을 옮긴다고 그런 거, 수도를 옮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누가 반발했어요? 서울 사람들이 반발했죠. 서울 사람 중에서 특히 누가 반발했어요? 강남 사람들이 엄청 반발했죠. 왜 반발했어요? 수도가 옮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가느냐 못 가느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었는데 이성계가 새로 나라를 차지한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수도를 바꿨죠. 별로 먼 거리는 아니지만은 바꿨어요. 지금의 서울로, 한양으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어요? 고구려의 지배층 중에서도 조선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은 함께 서울로 내려가서 중심 세력의 위치를 유지하는 거지만은 버리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국내성을 떠나서 결국 평양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 거잖아요. 옮긴다는 건 뭐였겠어요? 고구려의 옛날 지배층 중심을 청산하고 새로운 고구려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5세기의 고구려가 그렇게 강한 고구려, 훌륭한 고구려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7세기까지 이어졌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한반도 최강의 세력으로 등장하고 고구려가 당시 입장에서 보면 아주 현대적인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리망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평양천도가 완결됨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니까 소수리망의 개혁은 평양천도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소수리망이 그렇게 만들어낸 그 토대 위에서 마음껏 가슴을 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광개토대왕은 사실상 소수리망의 아들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과거 그리스의 북방에 있었던 마케도니아 왕국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리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찬란한 고대의 문명 국가가 있었고 그 변경에 마케도니아가 있었는데 그 마케도니아에 필립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필립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고구려로 치면 누구에 해당하냐면 소수리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마케도니아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를 수용하고 또 마케도니아의 광산을 개발해 가지고 마케도니아의 국력을 키워요. 그래서 이제 그 필립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알렉산더예요. 그 알렉산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알렉산더하고 광개토대왕이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필립 왕이 학교를 만들어요. 그 학교가 말하자면 고구려의 태학과 같은 거죠. 거기에 선생님으로 초빙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본래는 마케도니아 출신이지만은 그렇지만 아테네에 가서 활동한 매우 훌륭한 학자였잖아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이어서 그야말로 고대 그리스 학문을 집대성한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셔서 마케도니아의 왕자와 마케도니아의 귀족 자제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알렉산더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달랐던 거예요. 일반적인 용감하기만 하고 무조건 전진만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었어요? 생각을 하는, 전략이 있는, 공학을 중시하는, 문명을 중시하는 그런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은 꼭 우리 광개토대왕과 마찬가지로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없지만은 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알렉산더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같이 태학에서 훈련된 훌륭한 젊은 장수들, 훌륭한 군사 고문들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도
싸우고 이기고 싸우고 이기기도 하는데 그때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전술이 탁월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학자들을 대동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항상 신무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공격법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알렉산더가 통일한 그 지역에 나중에는 헬레니즘이 꽃을 피우게 되잖아요. 헬레니즘이. 그리스 문화의 헬레니즘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 문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도서관을 만들고 그리스의 신전을 만들고 등등등등 그렇게 해서 고대 그리스의 문명의 불꽃이 근동 지역까지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이 결국 오늘날 유럽 문화의 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광개토대왕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광개토대왕 하면은 싸워서 이긴 사람 이것만 생각하죠.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한문으로 된 기록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록문화유산이 많아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 기록물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기록물, 문자로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거창하고 본격적인 기록물이 올라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서 멈춰요? 어디까지 가서 멈추냐면 바로 광개토대왕의 비석에서 멈춰요. 광개토대왕의 비석보다 더 오래된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교수님, 그럼 광개토대왕 이전에는 글자를 몰랐습니까? 한문을 뭘 쓰지 않았습니까? 썼겠죠. 썼겠지만은 이렇게까지 문자 그대로 기념비적인 유산은 광개토대왕 비석이 처음이다. 그렇지만 교수님, 광개토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비석을 쓴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광개토대왕의 신하들이었을 거거든요. 광개토대왕과 함께 전선을 누빈 고구려의 귀족들이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들 장수왕 왕이 되자마자 아들 장수왕의 세대가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결국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세대죠. 그렇게 유창한 한문으로 2,000자가 넘는 엄청난 비석을 세운 것은 결국 광개토대왕의 친구들이었던 거죠. 광개토대왕의 신하이지만 광개토대왕의 친구들이었던 거죠. 태학에서 제대로 교육이 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마치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새로운 군대를 데리고 다녔다. 전적으로 새로운 통치의 기술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개토대왕의 고구려가 장수왕 이렇게 거쳐가면서 전성국이 되었을 적에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대접도 아주 달랐거든요. 이게 지금 한문으로 된 거여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고 여러분 따분할 수 있으니까 짧게 설명하면은 이게 이제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10월에는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고구려는 지금 굉장히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사신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두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나라의 사신, 중국의 한족 국가잖아요. 제나라의 사신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고구려의 사신들을 그 다음 가는 위치에 배정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뭐겠어요? 고구려가 실력면에서도 강할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중국적인 입장에서 보면 문화국가 고구려로서 대접을 해야만 됐다 이런 거죠. 그러한 고구려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광개토대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새로운 국가 전략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국뽕들이 많아요. 국뽕들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땅만 많으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기기만 하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환단고기파들인데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광개토대왕이 그냥 막
서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다 차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역사적 컨텍스트를 완전히 무시한 얘기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북중국에는 그때 아주 강성한 5 오랑캐들의 국가들이 그냥 막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를 차지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새로운 국가 전략은 대단히 현명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구려가 한반도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이 결국 수도를 평양에 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다고 봐요. 가령 북경에서 출발해가지고 평양까지 올라오면 그 길이 얼마나 멀어요. 그게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당시의 통신과 교통으로 그 싸움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는데요. 광개토대왕을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칼의 왕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광개토대왕은 붓도 좋아한 왕으로 봐야 된다. 그거를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광개토대왕의 비석이 그걸 잘 말해준다. 그렇게 엄청난 비석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광개토대왕이 길러낸 거잖아요. 광개토대왕의 큰아버지서부터 기르고 계속 그 후계자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무의 왕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 문무를 겸전한 왕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광개토대왕도 그렇고 장수왕도 그렇다. 그래서 나라를 통합하는 것은 칼만으로 이룰 수는 없는 것이고 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는 광개토대왕에 볼 수 있는데 바로 광개토대왕의 비석을 보면은 광개토대왕이 주몽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개토대왕의 비석에 보면은 그 비문이 비석에 쓰인 글을 우리가 비문이라고 하잖아요. 크게 보면은 2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 고구려의 역사, 또 하나는 광개토대왕의 업적. 크게 보면 그렇게 둘로 나뉘어 있고요. 앞에는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뒤에는 광개토대왕의 업적. 그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또 다시 보면 2개로 쪼개져요. 하나는 광개토대왕이 실제로 어디를 공격해서 어떻게 이겼는지, 광개토대왕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은 광개토대왕의 이 묘를 앞으로 어떻게 지킬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생소하죠. 아니 묘를 어떻게 지키다니? 그런데 고대인에게는 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광개토대왕의 비석의 앞부분에는 고구려의 역사가 나오고 그 고구려의 역사를 처음 장식하는 인물이 바로 주몽이에요. 주몽. 그럼 여러분, 아, 맞아.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건 아십니까? 고구려 주몽에 관한 이야기는요, 부여, 고구려의 모체가 되었던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부여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신화를 그대로 판박이에요, 판박이. 이름만 다르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고구려의 건국신화는 뭐다? 부여의 건국신화를 베낀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베낀 거예요, 완전히. 주인공 이름만 바꿔요. 똑같아요. 우리가 고구려에서 주몽을 동명성왕이라고 부르는데 부여의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동명왕이에요. 동명성왕이란 말은 동명왕이란 말하고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이제 2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고구려는 부여와 사실상 같은 나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게 하나고요. 2번째로는 고구려의 건국신화로서 주몽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아마 후대의 조작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의 본래 건국신화가 있었는데
부여에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갈라져 나간 다음에 고구려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자기의 뿌리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주몽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고구려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고구려의 왕들이 다 해모라고 되어 있어요. 해부르라는 이름도 있지만 해모수라는 이름도 있고, 고구려 왕의 성이 해로 등장해요. 해는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해겠죠. 하늘에 있는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온 그런 신앙 집단이고 그런 특별한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고구려의 왕족은 성씨가 결국은 뭐죠? 고씨잖아요. 고씨. 그래서 우리는 주몽을 뭐라고 부르죠? 고주몽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고라고 하는 성을 사용한 고구려 왕들이 있고 해라고 불린 고구려 왕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라고 하는 왕조는 아마도 단일한 하나의 왕조가 아니었을 거예요. 적어도 두 개의 왕조가 있었던 거예요. 해라고 불리는 왕조와 고라고 불리는 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광개토대왕에 속한 그 집단은 고라고 불리는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라고 불리는 왕들의 전설적인 시조가 바로 주몽인 거죠. 그 주몽을 고구려 역사의 맨 위에다가 얹어 놓은 거고요. 그 역할을 누가 했겠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광개토대왕의 비석에 처음으로 이제 나온다.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 분은 그죠?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하늘의 황제, 천재의 자손이다. 이건 마치 단군 신화에서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구려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 하늘의 아들이 와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 세상의 중심은 그 어떤 나라도 아니고 고구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몽은 뭐 지금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드라마로도 만든 적이 있죠. 그 광개토대왕은 왕릉마다 비석을 다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석을 새로 만들었단 말은 결국 뭐냐면 옛날 비석이 낡았다는 뜻도 되지만은 비석에 써넣을 내용이 달라졌다 하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자의 그 방점을 찍고 싶어요. 주장할 내용이 달라지면 반드시 새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이르러서 고구려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구려의 옛 왕조와 고구려의 새로운 왕조를 중심으로 새롭게 통합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이거를 아주 날카로운 현대적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를 조작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통합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그렇게 좀 예쁘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을 뭐 우리가 학문적인 학자로서 봐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구려의 뭐랄까 헝클어진 역사를 자기들의 왕조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구성했다, 통합했다. 그래야만 고구려에 단결심이 생기고 그래야만 고구려의 자존감이 높아질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개토대왕의 비석이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광개토대왕 비석에서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서 고구려 비석이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있어요. 새롭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로 이제 비교해 가면서 비문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전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자기네 역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또 이전에는 자기들의 왕들의 업적을 뭐라고 평가했는지도 알 수 있고 신라나
신라는 뭐 문제도 아니겠지만 백제나 가야 또 중국의 여러 왕조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광개토대왕 비문과 새로 발견된 비문을 옆에 지금 나란히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새로 발견된 고구려 비문은 정확하게 언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의문점들도 있고요. 의문점들도 있고 어떤 점이 의문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 순 한문체거든요. 고구려 광개토대왕보다 비석은 순 한문체는 아니고 거기엔 뭔가 한국적 요소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말은 순 한문체라는 거는 좀 더 뒤에 만들어진 비석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석에 보면은 고구려식 표현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찾아낸. 그걸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그건 결국 한문을 수용한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광개토대왕 비석은 비문에는 좀 후대에 많은 논란이 된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은 뭐냐면 특히 신묘년 광개토대왕이 통치한 시기 중에 한 해가 가령 뭐 갑자년, 을축년 그런 식으로 60갑자로 해를 계산하잖아요. 신묘년에 해당하는데 그 신묘년 기사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 해석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들 해석 달라요. 우리나라 학자들, 특히 이제 정인보와 같은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은 광개토대왕이 일본 군대를 무찔렀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주 과감하게 해석하는 분들 중에는 바다를 건너서 일본을 무찔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를 건너서 무찌를 정도니까 일본 본토까지 갔다는 말이냐? 아니면은 한반도 남쪽까지 와가지고 배를 타고 와서 한반도 남쪽에 가야 지역이나 백제 지역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냐? 그거는 이제 열려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아무튼 일본을 무찔렀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일본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걸 해석하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뒤집어 가지고 일본이 바다를 건너와서 고구려와 싸워서 고구려를 이겼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사리로 볼 적에 이건 사리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사리로 볼 적에 광개토대왕 비석은 무엇을 기록한 거예요?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설사 일본이 한국에 와서 광개토대왕을 이겼다 하더라도 그걸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여러분? 그건 썼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억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계가 없다. 사리로 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광개토대왕 비석에 일본이 광개토대왕을 이겨가지고 광개토대왕이 일본에 항복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나온다. 그것이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 참 재밌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래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3D 스캔을 해보자. 3D 스캔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읽을 수 없는 글자들도 많이 생겼으니까 찾아보고 또 일본 사람들이 이 비석을 조작했을 글자 몇 개를 가짜로 팠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돌아가신 이진이라고 하는 한국인 학자 있어요. 그분이 일본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이 몇몇 글자를 엉터리로 거기다가 새겨 넣어가지고 회치를 하고 거기에 새겨 넣어가지고 마치 진짜처럼 꾸며서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평생 하신 분이에요. 이진이라는 학자가. 그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자. CD 촬영을 좀 해보자. 스캔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비석이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우리 땅에 있지 않고 중국 땅에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오케이를 해야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학자들이 그걸 허용을 해요, 안 해요? 중국 학자가 아니라 중국 학자들을 내세워서 중국 정부가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어때요?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거기에 있어요, 뭔가가. 음모론? 그렇죠, 음모론이죠. 분명히 중국 사람들은 이미 그걸 해봤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 해본 결과 사실은 일본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중국에게도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가 읽지 못한 부분 중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극구 반대하면서 아니 뭐 지금까지 탁본한 것도 많고 몇 글자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대의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나중에 하자. 이런 걸로 봐서 뭔가 좀 야합의 흔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시절은 4세기, 5세기의 일이고 정말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고 사실대로 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사람들은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상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 잘 되시나요? 한 개도 안 됩니다, 저는. 자, 이제 일본 사람 요건 그만하고 그 광개토대왕의 비석의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묘를 지키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수묘인이라고 하거든요. 광개토대왕의 묘를 지키는 사람들. 묘가 크고 이런 아주 훌륭한 왕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묘를 누가 지키고 어떤 식으로 지키는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그래서 비문에 쓰여 있는데 거기 보면 놀랍게도 광개토대왕이 정복한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붙잡아온 포로들 여러 종족 포로들을 다 광개토대왕의 묘를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에서 잡아온 포로, 거란에서 잡아온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중국 북쪽에서 잡아온 포로 이런 사람들을 다 묘지기로 삼아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구려는 천하의 지배자다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광개토대왕의 묘는 고구려 사람만의 묘가 아니다. 니들 백제놈들도 지켜야 된다. 니들 선비족 놈들도 지켜야 된다. 즉 이것은 모두가 모셔야 할 묘다. 그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말하자면 상징을 하는 거죠. 고구려라는 나라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다. 그런 대접을 우리 할아버지 광개토대왕에게 너희가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묘인이 왜 중요했는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수묘인. 고구려는 천하의 지배국가다 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묘인 조항을 매우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신라에서 나온 신라의 호우총에서 나온 이 명문이라고 하죠. 새긴 글 중에도 여러분이 읽기 어렵겠지만은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란 표현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광개토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이 짤막한 기록만으로는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릇인지 잘 알 수 없다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아마 제기였던 거예요. 제사를 모시는 국가의 중요한 신라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사를 모시는 그릇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은 아마도 하사품일 가능성이 많죠. 고구려가 하사한 그런 그릇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는 건 결국 신라가 고구려와 특수 관계였다는 것을 즉 신라가 외교적으로는 속국이었다고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백제는 이제 궁지에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백제는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좀 더 뒤로 가면 이 지도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언제 때로 보여요? 진흥왕 때로 보이죠. 진흥왕 때로 이제 신라가 가야를 품에 안고 사방으로 팽창하고 있었던 그 시기. 그러니까 이제 신라는 7세기가 되면은 엄청나게 팽창하잖아요. 그때의 모습이고요. 또 옆에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백제와 일본의 특수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 유명한 칠지도라고 하는 칼이에요. 칠지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칼은 칼인데 뾰족뾰족하니 실제로 쓰는 칼은 아니고요. 의례용, 제사용 칼인 것 같아요. 거기에 7개의 가지가 불쑥불쑥 나와 있기 때문에 7개의 가지가 달린 칼이다 해서 이제 칠지도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백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칠지도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야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국 학자들 주장 다르고 일본 학자들 주장이 다른 거예요. 한국 학자들은 이 멋진 칼은 하사품이다. 일본의 지배자에게 백제의 왕이 하사한 것이다. 백제에서 하사한 것이다. 하사품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조공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제가 일본에 종속된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보배를 만들어 가지고 바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뭐 아무리 싸워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에 그게 명기된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호우총액을 가지고 호우총에서 아까 광개토대왕 뭐 연호 나온 거 보셨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거를 어떤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의 왕실 구성원을 위해서 고구려에서 저런 재래용품을 준 거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어떤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신라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런 재래용품을 조공으로 바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재래용품이라고 하는 것이 재래용품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사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아랫나라에서 위에다가 바치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 나라에서 아래에다가 주는 건가요? 그거 뭐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역사적으로 드러난 예들을 보면요. 그건 다 하나같이 위에서 아래에다 하사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에다가 하사라는 거예요. 특히 누가 줬다라든가 이런 걸 써서 하는 거는 하사를 하는 것이지 진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신하에게 제사에 쓸 수 있는 중요한 물품을 주기는 하지만은 감히 퇴계 이황이 집에서 쓰던 솥에다가 퇴계 이황이라고 써서 이거 바치니까 이거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쓰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제사를 모시는 거는 그 중요한 제사의 대상이 더군다나 이 고대 국가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들이죠. 그 신적인 존재들이면 나라에서 최고의 기술자를 뽑아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하든지 그럴 때는 언제 만들었단 말만 쓰지 갑돌이가 바쳤다 이렇게 쓰지는 않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상국에서 자기보다 더 강한 나라에서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센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노라 하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세품 같은 게 이거는 위세품이거든요. 위세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마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드립니다라고 써가지고 바칠 수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바로 그 광개토대왕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 광개토대왕은 정복군주 이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보면은 왕이 악한 무리를 제거하자 백성들은 생업에 힘써
평안을 누렸다. 나라는 부강해졌고 곡식이 잘 여물었다. 이런 표현들은 적어도 신하들이 보기에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칼을 휘둘고 다니면서 백성들을 전쟁에 동원해가지고 힘들게 한 그런 왕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선사한 왕. 그래서 실제로 농사도 잘 되게 만든 왕.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었건 아니었건 그건 알 수 없지만, 그건 알 수 없죠.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기억하기를 그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평화를 선사한 왕으로서 고구려 사람들은 광개토대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개토대왕의 교훈은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현명한 지도자라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윤석열 씨가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 다음에 대통령은 또 전 정부 탓만 하지 말고 5년 동안 잼버리 대회 문재인 정부가 했으니까 책임져라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소수지방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 생각하게 되고 자세히 알면 알수록 광개토대왕은 동방의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서 장수왕이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들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네 가지 점에서 우리가 강조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시선을 이동했다. 전략의 이동이죠. 한반도 내부로 관심을 쏟았다. 결국 높은 생산성, 문화적 일체감 이걸 향해서 고구려의 전략적인 목표가 바뀌었다 하는 거 하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전성기가 왔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고구려는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었다. 소수림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개토왕, 장수왕을 거치면서 우리가 아는 위대한 고구려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한반도 역사는 사실은 고정된 지리멸렬한 그런 역사가 아니고 대단히 역동적이었다는 것이죠. 죽을 듯 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질 듯 했다가 다시 이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백제와 외가 연합한 것, 또 신라가 가장 궁지에 처해 있었지만 결국은 이 모든 나라를 아우른 것은 결국 신라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역사의 역동성을 생각하고 앞으로도 아마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한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는요.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 역사를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그것도 좀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국통일을 고구려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과대평가인 거죠. 고구려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백제나 신라에게도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그 기회를 살린 나라가 더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라고 하는 문제를 영토 크기로만 생각해가지고 요동만 생각하고 지금도 보면 위험한 사람들 있어요. 그 만주 지역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거 우리 거였다. 우리 거다. 그거는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 세계 어딘들 정해진 영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시기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인데 국제관계에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만주가 우리 것이 되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도 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고대 역사의 영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치 내일이라도 우리가 만주를 되찾아야 할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함부로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한반도의 통일을 어떻게 전쟁하지 않고도 평화롭게 이룰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